강단과 수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일단 강소팟 친구분들께 사과를 먼저 하고 오늘 녹음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 5월 19일에 강소팟 21화가 업로드 됐어야 했는데 이번 업로드가 일주일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강단과 소신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획과 편집을 도맡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21화는 저 소신의 순서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도무지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할 시간적인 틈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팀 작은 배에 또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비공식 프로젝트 매니저죠. 소신님이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저글링을 하시는데 네. 그 여유가 없을 만큼 저글링 해야 할 프로젝트가 많았던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저도 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옛날에 핸드폰으로 하던 게임 중에 이렇게 과일이 막 떨어지면은 과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프루트 닌자. 네, 과일을 탁탁 칼로 쳐내는 닌자 게임처럼 제가 계속 할 일이 떨어지면 그걸 제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칼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소팟만큼은 2주에 한 번 하는 업로드 그 주기를 어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 주기를 누군가가 깨야 한다면 그게 제 순서는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랐는데 이게 마음과 달리 이렇게 좀 늦게 업로드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각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빴는지 조금 하나씩 근황 토크를 해볼까요? 처음으로 질문 있는 사람들이라는 저희의 새로운 도전이 있죠. 맞아요. 이 제주 소통협력센터에 질문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질문 도서관 사업을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이제 기획부터 진행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그 회차별로 간격이 2주 아니면 3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총 기간이 한 달 반 정도가 되는 긴 호흡의 프로젝트예요. 저희에게는 뭐 반지의 제왕급 프로젝트죠. 이렇게 통짜를 한 번에 기획하고 준비까지 마쳐야 하는 프로젝트는 작은 배로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었고, 좀 다양한 이유로 좀 긴장 상태로 오랫동안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1회 신청이 이틀 정도 만에 또 마감이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또 무료 모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했는데 또 막상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걱정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이 모임이 아주 익숙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질문 있는 사람들이라는 행사의 이름에서도 추측이 되겠지만 각 회차별로 하나씩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일과 삶에 있어서 먼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고 그걸 좀 통과해온 사람들을 좀 직접 찾아가서 그 질문도 진짜 던져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일종의 인터뷰 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낯선 형식의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감대를 다 같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그 동네도 조금 둘러보고 좀 이런 식의 모임이다 보니까 저는 물론 재밌을 것 같았지만 그냥 이렇게 모집 글로 접한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그림을 함께 상상하실 수 있을까? 좀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5월 25일이 첫 번째 모임인데 그때의 질문이 새로운 시작은 왜 항상 이렇게 어려울까이죠. 그리고 저희가 모신 게스트분들이 나이롱 책방의 장효정 사장님, 카페 길보트의 기령배 사장님, 그리고 빵집 레드와 칠리페퍼스의 이세나 사장님입니다. 또 길보트 영배님 같은 경우는 저희 강소팟 2화 그렇죠. 네, 게스트시기도 하셔서 아마 강소팟 친구분들께도 익숙하시겠지만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저희가 5월 한 달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창작하는 아침,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뭐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두 사람의 일상에는 거의 그 기본값이 됐거든요. 일종의 창작 루틴이 된 거죠. 오늘이 5월 22일인데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죠. 네. 오전 6시에 저희가 일어나지 못하면은 이제 라이브를 킬 수가 없고 창작한 아침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없고 저희가 미리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6시에 시작을 해야 하니까 아무리 늦어도 한 5시 50분엔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일어날 때 마치 그 창작한 아침 동료분들이 같이 나를 일으켜주는 일어나 그런 느낌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실 제가 프로 작심 3일러기 때문에 한 3일 하고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렇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다 같이 하니까 좀 힘을 내서 아침에 창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진짜 힘들었어요. 오후 2, 3시가 되면은 막 두통이 오고 이게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막 그런 증상이 한 3, 4일은 갔었는데 지금은 놀라울 만큼 몸이 적응을 해서 이게 단순히 아침에 창작을 꾸준히 한다의 차원을 좀 넘어서 이 건강한 수면 패턴이 잡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장점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창작하는 아침을 저희가 5월에 이제 처음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한 달 하시고 또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알아내서 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개 모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진행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 얼굴은 이제 모두가 아시는데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밖에 없었어요. 창작이라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좀 더 연결되는 경험을 우리가 좀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번개 모임을 열었죠. 첫 번째 주제는 팟캐스트 미니 워크숍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강소팟을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쌓았던 노하우, 어느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을 만큼 나름 공부를 하고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소박한 지식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함께 얼굴도 보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또 이제 5월 한 차례에 창작하는 아침이 곧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달간 각자 뭘 창작했는가를 간단하게 공유하는 미니 학예회를 또 온라인에서 주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학예회라는 단어가 너무 좋거든요. 그 어렸을 때 학예회를 하면 쟤는 못했네, 뭐 얘는 잘하네, 뭐 이런 평가가 사실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준비한 거를 그냥 짜잔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 귀여운 느낌이 참 좋은데 그런 취지에서 뭔가 서로 피드백을 막 나누기보다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자리를 온라인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6월 창작하는 아침 참가자분들도 모집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지금 어제 모집을 시작했는데 신청해주신 분들 중 대부분이 기존 참가자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만족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었고 이미 해보신 분들이 또 오시는 거니까 다음 달 또 잘 한번 준비해봐야겠다 하는 책임감도 드는 것 같아요. 잘해야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은배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작은배닷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모집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바빴다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최근에 또 빅 이벤트가 있었죠? 그렇죠. 그 제주 원도심에 있는 유명 카페. 유명 로컬 카페. 유명 로컬 카페, 카페 단단. 또 저희 강소팟 5화에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방승주 사장님이 계신 곳이죠. 카페 단단에서 단단한 작은 배 비건 파니니 팝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만이죠? 정말 이렇게 대용량으로 음식을 준비한 거는
진짜 간만이었어요. 심지어 신메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메뉴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끼리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 사장님이랑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면은 기쁨이 큰 건 같아요. 사실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빵을 대량으로 구우려고 하다 보니까 반죽기도 다 처분했기 때문에 다 손반죽으로 했는데, 손반죽으로 한다고 해서 뭐 대충 하고 싶진 않으니까 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도 많이 했고, 오랜만에 대량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잘 안 나올까봐. 네,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안 나오면은 진짜 큰일이다. 이런. 또 진짜 음식을 매개로 하면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매력인 것 같아요. 뭐 맛있게 드셨어요? 이런 질문만 해도 실제로 맛있게 드셨다면은 바로 확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이제 1시간 반 만에 준비한 음식도 다 동났고. 네, 저희가 그 준비한 파니니가 4가지 버섯 파니니였는데, 그 수량을 저희 2명이서 할 수 있는 정말 최대, 저희가 지금 갖춘 장비에서 할 수 있는 100%를 했지만도 좀 카페 단단의 인기를 막아내기에는 무리였다. 그래도 오랜만에 저희 치즈레이지였던 시절에 자주 뵀던 손님들도 만나고. 맞아요. 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단단의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진짜 역시 좋은 공간에는 손님들도 좋은 거구나. 맞아요. 너무 다들 나이스하시고 다정하시고,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너무 몸은 고됐지만 진짜 행복했어요. 그날 하루는. 음식으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체력을 회복한 이후라면 네, 언제든 좀 다시 발벗고 달려가 보고 싶은 그런 네, 마음입니다. 또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에 대한 강단과 소신, 강소팟 21화는 가로 시리즈입니다. 오늘 가로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용기입니다. 제가 지난 4주간 작은 배 레터를 통해서 도전을 위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는 주제로 4편의 글을 썼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교롭게 저희가 앞서 소개드렸던 그 질문이 있는 사람들의 1회 제목이 새로운 도전은 왜 항상 이렇게 어려울까 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이 뭔가 용기를 내고 도전해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고 그럴 때 제가 엄청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제 마음을 동하는 질문이 좀 한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네요. 근데 또 이렇게 용기나 도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좀 전에 해본 적 없는 성격의 일들을 많이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새로운 걸 하세요? 막 그런 얘기들을 기분 좋은 칭찬으로 많이 들려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민망하거든요. 아마 그 이유를 강다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엄청 긴장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면 나 너무 쫄본 것 같아.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게. 나는 이렇게 겁이 많은데 용기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용감하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신님이 쓰신 작은 배 레터 시리즈에 정말 다양한 반응이 있었잖아요. 이 용기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첫 번째로 키아오라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좋아요. 릴스를 보다가도 스스로 한심하다 느껴지면 의식적으로 작은 배 뉴스레터를 읽으러 와요. 미뤄둔 글을 읽으며 힐링하고 갑니다. 구독자의 마음을 읽는 듯한 공감되는 주제로 늘 삶을 성찰하고 기록해 주시니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도전을 위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서문을 읽고 삶에서 용기를 낸 적을 돌이켜보니
내가 꽤 용기가 있구나 싶어요. 누군가 버린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는 어르신의 짐을 들어준다던가 하는 누군가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용기도 있고 누가 조금 많이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에도 내는 용기도 있어요. 직원 대부분 주저하는 사내 공모전에 나가 성과를 만들어내 제 인사곡과 평가를 높이기 위한 용기처럼요. 목적은 달라도 남을 돕던 스스로를 돕던 가만히 있기보다 뭐든 하는 것, just do it 이런 말들 좋아요. 모두 도전을 위한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 4주 동안 도전 혹은 용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글을 쓰면서 정말 깨달은 건 용기라는 게 꼭 대단한 일에 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제 글을 읽고 과거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아, 나는 이런 부분을 용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럴 때 두렵구나.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엄청 흥미로웠어요. 용기라고 하면 흔한 단어잖아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오늘 21화 용기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측면에서까지 이 용기라는 단어를 한번 파고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용기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용기 있다고 하면은 좀 별난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나다는 게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정해진 룰에서 벗어난 사람? 안전한 선택이 아닌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을 떠오르게 되거든요. 혹시 지금 별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예술가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관에 가는 거를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갈 때마다 아, 이 작품은 인상 깊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파격적인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야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걸 세상에 내놓지? 네,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그 예술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또 제가 이번에 썼던 글에 의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이 생각이 났거든요.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신님의 글을 읽고 생각이 또 두터워졌습니다. 용기는 무엇일까? 항상 강단 소신님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한다고 했던 저를 돌아보았네요. 인생에서 제가 했던 가장 용기 있는 일은 글을 써서 독자들에게 메일로 보내는 분기간 이의선이었던 것 같아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글을 보내니 뭔가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생기니까 마음 한편이 든든해지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떠올랐던 말이 있어요. 예전에 강다님이 발행 버튼을 누르기 전에 겁이 날 만큼 솔직한 글을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막 제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저도 무언가를 창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까? 혹은 누군가는 공감을 안 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반응을 안 하면 어떡하지? 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항상 발행을 하거든요. 제 글을. 엄청난 용기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내는 유형의 용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댓글 남겨주신 의리님이 내가 언제 용기를 냈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되든 안 되든 글을 계속 독자들에게 보냈던 그 경험을 도전이라고 떠올리신 것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백남준 다큐멘터리를 봤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가장 오래된 TV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백남준의 작품은 한국에서 어떤 뭔가 큰 미술관에 가면은 현대미술관에 가면은 뭔가 하나씩 꼭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아티스트 뭔가 이런 교과서적인 설명만 많이 봤던 것 같아서 그냥 이분은 항상 유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시절에는 미디어 아트라는 게 사실 아예 없었다 보니까 뭔가 룰을 부숴버리고
클래식 음악을 더럽히는 거에 좀 뭔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을 시기에 막 피아노를 부수고 바이올린을 줄에 매달아서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런 행동을 하시고 했다는 게 그냥 누가 봤을 때는 아, 왜 저렇게 사나? 굳이 저렇게 쓸모없는 짓을 많이 하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돌이켜봤을 때 아,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살았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드시고 거동이 어려울 때도 이제 미국 대통령과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에는 이제 케네디였던 것 같은데 케네디와 김대중을 만날 때 악수할 때 바지가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바지가 쓱 내려가면서 웃는 딱 웃고 있는 그 씬이 있는데 이 바지가 내려간 게 과연 의도됐을까? 근데 이 백남준 선생님의 다큐를 보고 나니까 아 이분은 의도를 했겠구나. 이런 그 권력, 권위 이런 것들 앞에서 나는 바지를 벗어버리겠다라는 그 근데 이거를 뭐 누군가는 용기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별나다고. 그냥 별나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케네디가 아니라 클린턴이네요. 네, 클린턴 대통령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별난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한다. 라는 차원으로만 이해되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별날 수 있을까라고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본질에 따라서 행동했더니 그냥 별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좀 튀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다른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예술가분들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 고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사실 멋있어서 그러는 거지 바지를 벗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사실 그렇죠. 어디서든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 클린턴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해프닝이 지금 돌이켜봤을 때 백남준의 캐릭터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그때까지 이 쌓아온 경험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뭔가 어우러지면서 아 이분의 선택이 목적이 있다. 뭔가 예술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어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단순히 예술적인 행위의 차원에서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 그냥 단순히 주변에서 추천하는 혹은 어른들이 말하는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나는 뭘 하고 싶지? 나한테 지금 좋은 선택은 뭐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깊게 고민하고 거기서 내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적을 찾아내고 그 목적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 저는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심지어 고민을 한 결과 그냥 원래대로 다른 분들이 이제 추천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본질을 들여다보기로 한 그 결심 자체가 정말 용감한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그 과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고. 저희가 서울에서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퇴사를 하고 제주로 내려가서 살겠다는 결정이 사실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고 젊은 나이에 서울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간다는 거에 대한 눈치를 보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아, 이게 내가 내릴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선택인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찌됐든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말을 제주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제주도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나중에 갔을 때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희는 제주에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믿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너무 용기 있다라는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위험 아닐까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용기를 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망할 일을 하면은 용기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제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번에 레터를 쓰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항상 어떤 선택이든 해볼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했거든요. 너무 용감하다.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일을 겁내지 않고 할까? 그런 게 용기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글을 쓰면서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어떤 행동을 하나 하는 게 정말 큰 도전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기가 없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용감한 게 아니라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용감한 거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망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행동하는 사람이 일단은 정말 용감한 게 아닌가. 그 위험을 무릅쓴다는 포인트에서 저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창업가들인데, 뭐 큰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 창업가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작은 가게로 시작하는 창업가들도 있을 텐데, 저는 크든 작든 어찌됐든 큰 위험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이 정말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여는데도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금전적인 투자, 시간적인 투자, 그리고 주변에서 또 식당 같은 경우는 와서 이걸 이렇게 해봐라, 저걸 저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쉬운 또 좋은 의도지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조언들도 이겨내야 하고, 본인만의 개성으로 또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매일만의 루틴을 지켜야 하고, 막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어찌됐든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게 저는 용기 있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뭔가 용기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용기를 내서 사회의 변화를 만들려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좀 가장 큰 존경을 보내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위험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릅쓰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안 해본 일을 하면 가장 큰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랑 연결되는 게, 아까 저희가 별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그 별나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경로가 아닌 것. 내가 안 해본 일, 남들도 안 해본 일, 그런 걸 하면 확실히 위험이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떠오르는 뭔가 이미지가 이 드림 스나이퍼들이거든요. 이 사회에는 드림 스나이퍼들이 있어요. 드림 스나이퍼가 누구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네. 이 스나이퍼들처럼 이 남들의 꿈을 쏴버리려는 항상 조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나 제주도 내려가서 비건 샌드위치 샵 하려고 하는 순간 스나이퍼들이 조준을 합니다. 축축. 그거 완전 별론데 그거 괜찮겠어? 망하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정말 잘 알고 좀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런 분들의 조언이면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냥 반응을 해서 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치즈레이지라는 식당을 준비할 때 그 반셀프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담아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1년 반 정도 전에 업로드한 영상임에도 사람들이 가끔 보고 댓글을 남겨주시거든요. 최근에도 댓글이 하나 새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댓글 내용이 방금 얘기하신 좀 그 드림 저격수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막 악플은 아니라서 저는 지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말 준비 열심히 하신 듯, 진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제주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더더욱 특수한 비건 샌드위치를 한다는 것.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미 과거의 일이잖아요.
비건 음식을 했던 건 뭐 제주에 온 지도 이제 거의 3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전혀 감흥이 없었는데, 근데 만약 제가 이제 막 진짜 가게를 열려고 준비하고 막 인테리어 어떻게 하지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남겼다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기죽죠. 저는 천성적으로 겁이 많기 때문에 정말 겁을 많이 냈을 거예요. 이런 댓글을 봤으면. 근데 이런 이제 드림 스나이퍼들이 가끔은 아주 뭐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용기를 내야 하는 사람들, 이제 도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실용적인 팁이 아니라 그냥 무한한 응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그 일은 당사자가 가장 많이 고민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응원만 해줘도 그 사람은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그러겠지만 순식간에 짜잔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또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이 꿈이 하찮게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이렇게 욕먹을 거였는데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조건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런 드림 스나이퍼들의 말을 듣고 난 왜 이럴까? 기껏 용기를 낸 게 이건가? 나 왜 이렇게 쫄지? 그럴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그 드림 스나이퍼들보다 당신은 훨씬 더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이제 스스로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의 또 다른 컨텐츠가 떠올라요. 저희가 이전에도 너무 재밌게 봐서 여러 번 봤고, 최근에 또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강다님과 함께 다시 본 토크쇼라고 해야 되나요? 토크쇼 겸 강연 겸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느낌도 있죠. 네. 그 제목이 브레네 브라운 나를 바꾸는 용기라는 쇼인데요. 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학자 겸 강연자가 취약성과 용기에 대해서 1시간 15분 가량 혼자 강연을 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도 좋지만 거듭 볼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쇼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다. 선수로서 막 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흙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런 선수인데, 가장 저렴한 티켓을 사서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너 왜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야유를 퍼붓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시해라.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나와 똑같이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순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 뭔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해본 적 없는 분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를 정말 뛰고 있는 선수 같은 사람들이 그냥 관객석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그 드림 스나이퍼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브레네 브라운의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마 취약성인 것 같은데, 그 인간은 모두 다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취약성을 감추려고 하는 좀 그런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취약성을 오히려 드러내고 그걸 솔직하게 소통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고, 거기에서 혁신이 나온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겁이 많다, 용기가 없다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평생을 취약성과 용기에 대해 연구하신 학자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나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가 유일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용감한 사람의 기준이 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강연에서 브레네 브라운이 들어주는 다양한 예시를 읽으면서 좀 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일화가 하나 나와요. 이제 브레네 브라운이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이제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막 수영을 배우고 있어서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어느 날, 수영 교실에서 큰 대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수영 코치님이 딸한테 평영 90m 대회에 출전을 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근데 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난 평영을 못하는데 90m를 끝낼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겁이 나서 엄마인 브레네 브라운한테 그 걱정을 토로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친구가 알려줬는데 다음 선수들 입장하세요 라고 이제 선수를 호명할 때 몰래 화장실에 가거나 못 들은 척하면 그 호명을 스킵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팁을 내 친구가 들려주더라. 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브레네 브라운한테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브레네 브라운이 딸한테 그건 이제 너의 결정이다. 하지만 꼭 그 경기에서 높은 순위에 차지하는 것만이 이기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딸은 경기에 출전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선수들이 레이를 완주하고 심지어 다음 순서의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기를 끝내지 못해요. 가장 마지막 순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오는 거죠. 너무 부끄럽고 분하고 창피해서.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의 말에 따르면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에 출전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용감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예시를 들으면 아마 각자가 비슷한 경험이 저는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브레네 브라운뿐만 아니라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성공의 구할은 결국에는 계속 그 쇼업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위협을 무릅쓰고 그냥 하는 거고 이거 하는 게 맞나 싶을 때 그냥 하는 거고 하기 싫을 때 그냥 하는 거고 근데 물론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순 없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정돈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은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죠. 지금 팟캐스트 할 때도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부족한 점을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 개선을 하는 데 집중을 하면은 그게 바로 좀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그리고 특히 좀 회사로 예를 들자면은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취약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뭔가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계급이나 이런 걸 떠나서 리더라면은 자기의 부족한 점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뛰어난 리더다라는 브레네 브라운의 말을 보면서 그것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컨텐츠에 저희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언급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거를 좀 총망라하는 컨텐츠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실패를 감수하는 게 용감한 게 아니라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게 용감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패할 거야. 망할 거야. 근데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용감한 거라는 거죠. 맞아요. 브레네 브라운의 딸이 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완주하더라도 아마 꼴질 거다. 라는 걸 알면서도 경기에 나선 게 용감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망할 걸 알면서도 왜 해?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되는 걸 해야지.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 무조건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있나요? 내가 특히 일에서는 어떤 일을 하던
어찌됐든 조금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고, 뭐 요즘 예시로 들면은 의대를 가면은 다 마치 이미 의사가 된 것처럼 축하해주는 광경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의대를 간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잖아요. 제가 뭐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공부량이 막 엄청나고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건데 그냥 의대에 들어간 순간 죽을 때까지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미 공표가 돼버리는? 요즘에 또 그 공무원 시험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이후에 그 의원 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직하는 걸. 그런 결정을 내리는 분들 이야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비슷해요. 앞서 제가 본질을 들여다보고 나한테 뭐가 더 맞지? 라고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용감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비슷한데, 모두가 좋은 것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결정을 내가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그 고민을 하는 순간 그 결정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흔들리니까 그 안에서. 흔들리면서 그대로 걸어가던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운 결정을 하던 저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용감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의대에 가서 그런 고민에 빠질 용기를 내가지고 고민을 하면서도 잘 견뎌서 의사가 진짜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 고민을 하다가 내가 아주 힘들게 이 의대에 들어왔지만 의사가 아닌 것 같아. 다른 결정을 해봐야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거죠.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대를 간다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사실 드림 스나이퍼들이 그때는 이제 수백 명이 이제 정조준을 하죠. 맞아. 쭈쭈빵. 근데 제가 그 실패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걸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다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사실 이게 단박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면서 완전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최근에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핑계고라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홍진경 씨랑 조세호 씨랑 지석진 씨가 같이 나오는 대화 컨텐츠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재석 씨가 처음 핑계고라는 컨텐츠로 유튜브에 진출한 건데 사람들이 유재석은 TV에서나 먹히지. TV에 나올 때나 사람들이 보지. 유튜브가 만만한 줄 알아? 유튜브는 완전 다른 세계인데 분명 망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대요. 근데 그럴 때 유재석이 생각한 게 그래 망할 거야. 안 해본 건데 망할 거야. 근데 그래도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그 브레네 브라운이 한 얘기가 떠오르면서 저게 용기구나. 그냥 망할 거야 하면서 하는 게 용기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이미 그 채널이 막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정말 많은 상황이 됐을 때 지금은 이제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유재석이 하니까 잘 되는 거지. 이게 참 그 용기라는 걸 다양하게 짚어보고 생각하게 되면서 컨텐츠나 결정들을 좀 제가 높게 평가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용감한가 좀 길게 얘기 나눠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용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용감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만의 팁? 사람이면은 어느 정도 눈치를 보잖아요. 네. 사실 저도 나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편인데 신경 많이 쓰거든요. 진짜 나를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을 쓰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 그 대소셜 미디어 세상에서 신경 안 쓰기 좋아요를 어렵죠. 받으면은 기분이 좋고 좋아요가 많이 안 눌리면은 내 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우고 싶어져요. 네, 지우고 싶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용기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좋아요와 조회수로 범벅이 된 이 내 삶에 어떻게 용기를 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을 주위에 많이 만드는 것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내 삶에 많이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 소신님이 곁에 있어서 응원을 많이 받는 이 천혜의 환경에 있기는 하지만 뭐 가족들도 그렇고 가끔씩이라도 만나는 지인분들도 그렇고 다 저를 조건 없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재밌겠다. 한번 잘 해봐. 이렇게 하지. 그거는 저번에 너가 했던 거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준다든지 이런 사람들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글을 쓰면서 그 발행했던 것 중 하나의 제목이 안정감을 주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강다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응원을 주는 사람들이 저는 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잠재워주고 한 걸음 더 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강다님 말씀처럼 잘할 수 있어. 소신이 하는 거면 다 좋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뿐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그냥 하네?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네, 사실 뭐 어떤 조언보다도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보여주면은 오히려 영감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할 때 누군가를 꼭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인생 뽕에 차요. 인생은 아름다워. 역시 이 세상은 살만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뭐 이게 될까 안 될까는 정말 중요하지가 않고 뭐가 됐던 발행하면은 성공이라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찌 됐던 강수팟 한 주 늦었지만 내일 발행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행한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이번에 만약에 조회수가 반타작이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하지만 그래도 발행을 했으면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이 바라봐야죠. 다른 분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고 시작해서 첫 영상을 냈대요. 그러면 성공이죠. 맞아요. 영상을 발행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할까 하는 그 와중에 이분은 발행을 했어요. 그럼 완전 성공이죠. 맞습니다. 재밌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그 모티비라는 유명한 또 브랜드가 있는데 유명하신 분들. 네, 그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모빌스 그룹에서 또 만든 채널이에요. 근데 초기에 그 컨텐츠들은 대기업을 다니시던 이제 디자이너셨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본인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을 브이로그처럼 담아낸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영상을 계속 이렇게 찍었다 보니까 야, 너 흑역사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망하면 그게 다 흑역사라는 거죠. 근데 그게 흑역사일까요? 아니죠. 도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소수인데 그걸 심지어 기록하는 사람은 그중에 더더욱 소수인데 그냥 그걸 했다는 것 자체로 저는 그분은 너무너무 멋있는 창업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저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채널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는 분들이 계신 거겠죠. 저는 또 하나의 더 팁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길게 얘기했던 그 용기를 내는 일, 다양한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는 일이 결국 성공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머리로 아는 것도 저는 좀 도움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니야, 용기를 내야 돼.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도전해보자. 이런 걸로 저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짐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한 그런 다짐으로는 저를 움직이기에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진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나,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었나, 혹은 식당을 하다가 또 식당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또 해보겠다 마음 먹을 수 있었나, 좀 그런 순간순간을 다 되돌아봤을 때 저는 항상 그 머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결정이 누군가는 대체 왜 저래? 아니, 잘하던 걸 왜 그만둬? 왜 이렇게 불안정한 길을 가지? 망할 걸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서만큼은 이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맞아. 라고 좀 정리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항상 도움을 줬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SNL에 나와서 막 별난 모습을 막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나 이 사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지 몰랐다 라고 이제 누가 트윗을 올렸다 했나요? 이렇게 올렸더니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럼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평범한 사람일 줄 알았어? 라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면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대단하다. 지금에 와서는 와 정말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별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과감하게 그래 나도 한번 별나보겠어 라고 좀 용기가 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냥 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이라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네. 망할 일만 해보는 그럼 그룹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거 한번 하면 제대로 망하겠다 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을 해봐도 되게 그냥 삶이 자유로워진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잘 될 일을 생각하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뭘 해야 잘 되지? 막 식당을 한다고 하면은 뭘 해야 회전율이 빠르지? 뭘 해야 가성비가 좋게 나오지? 뭘 해야 싸게 먹히지? 근데 어떻게 하면 망하지? 라고 하면은 재밌는 아이디어가 더 많이 재밌는 나오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핑계고에서 유재석 씨가 본인의 일화를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일을 해내고 나면 기쁘지 않다. 안 될 거야 망할 걸?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해내야 기분이 좋은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을 많은 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래서 너가 하는 일이 뭐야? 뭐 이런 반응을 맞아요. 받을 때마다 아 이거 참 허허허. 우리가 하는 일이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아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만족한다. 지금 충분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응원을 받고 있고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망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게 그래 하고 이렇게 좀 염려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다 드림 스나이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인가. 아 그렇죠. 그건 알죠. 네, 그러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저희도 정말 진지하게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세련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묘하게 칭찬하는 것 같지만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드림 스나이퍼들을 만나면 이제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사실 그러려고 노력한다죠. 다 들어오는데 이제 안 들으려고 노력한다. 자서전을 읽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서전 읽어보면은 그 고통과 힘듦의 이야기잖아요, 사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뭐 천재였고 가정 환경이 너무 유복해서 아무 고생도 안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답니다. 이런 분들 자서전 안 내잖아요. 자서전 내도 안 팔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 고난, 역경,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했던 시도들 막 이런 것들의 스토리텔링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아 맞아, 뭔가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은 망할 법한 일을 그냥 부딪히면서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저는 자서전까지 가지 않아도 제가 또 이번에 글을 쓸 때 할까 말까의 갈림길 위에서라는 글을 썼는데 그게 제가 과거에 다양한 이벤트 중에 뭔가 성과나 그럴싸한 이력이 아니라 내가 용기를 냈다고 느낀 순간들만 모아가지고 이력서처럼 이렇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걸 이제 그 글에 담아낸 건데 그 경험들이 저는 한눈에 모아봤을 때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보통 남들에게 보여줄 이력을 정리하잖아요. 뭔가 성과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이력들을 나열하기 마련인데
기억에 남는 그런 도전의 순간들은 너무 보잘게 없는 거예요. 막 나 영어 못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야 하는 이벤트에 용기 내서 갔던 경험들. 아주 작은 회사로 이직할까 말까 막 고민했던 순간들. 그러니까 막 누가 보면 이게 그렇게 용기인가? 이거는 어디 가서 내놓을 수도 없는 경험이겠다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고통의 순간이었고 저를 너무 많이 뒤바꿔 놓은 경험처럼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의 옛날의 경험들을 어떤 용기나 도전의 필터로 한 번쯤 다시 돌아보는 것도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기저에 정말 많은 용기가 있고 혹은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한 번쯤 해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용기라는 게 사실 일상에서 막 거대하지 않더라도 강연을 보고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했을 때 맞아요. 손을 들고 이야기하면은 저도 막 떨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많거나 그러면. 뭐 질문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용기를 냈다 오늘. 뭔가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난 용기를 냈어. 뭔가 이런 사실 좀 맞아요. 만족도 있는 것 같고 성공했다라는 그 감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오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이 사회에 용기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리스크를 지지 않는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완벽하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회. 네. 딱딱 정해진 루트대로만 움직이는 사회가 됐을 때 그 사회가 정녕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됐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또 내 삶이 진짜 재밌어지는구나. 아, 맞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너무 개성 있고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용기를 안 내셨다면 내가 이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을 거고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쓸 때 그 서비스의 창업가가 창업하는 용기를 내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냥 몇만 원 주고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내 삶 주변에는 이미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이뤄냈고 가치를 나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알고 있는 게 좀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잠깐 예로 드신 것처럼 어디 뭐 강연을 갔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질문 시간에. 그러면 막 사회자가 당황을 하면서 추가 질문을 하겠죠? 어찌저찌 시간은 다 채우고 그 수많은 관객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만족할까? 같이 그 강연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궁금한 게 없고 그 궁금함을 묻기 위해 손을 들 용기가 없었다면 만족할까? 그보다는 당연히 이상한 질문이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질문이어도 모두가 손을 막 들고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고 집에 들어갈 때 훨씬 더 만족스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라는 게 정말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사회의 큰 부분까지 우리의 삶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는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볼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용기 내는 사람의 꿈을 저격할 게 아니라 무조건 박수를 쳐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우리 모두가 동조해야 한다. 아자! 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쳐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네. 그 서울대 최재청 교수님이 네.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영상을 봤는데 왜 한국에서는 노벨상이 안 나올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그 연구 성공률이 98%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실 실패할 연구를 안 한대요. 일단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당장 성과를 보이지 않고 10년, 수십 년이 쌓여야 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데다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연구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아주 긴 시간 용기와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는 강소파 친구들이 만약 성공은 못했지만 도전해봤던 경험담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제대로 실패했던 그런 실패담이 있으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는 성공담보다
도전기가 훨씬 더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강소파 들어주시는 친구분들께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강소파 친구들의 도전기 사연은 hey@작은배.com hey@jagunbae.com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하나하나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hey@작은배.com hey@jagunbae.com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강소파 20화 영자님 인터뷰에 대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모든 채널에 댓글을 참 많이 달아주셨고, 영자님의 그 긴 인생 스토리에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핫. 그래서 그 중에 몇 개의 댓글만 오늘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 댓글은 유튜브 작은배 TV 채널에 보라님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듣다가 2번이나 울컥했던 에피소드였어요. 영자님이 스스로의 삶을 줏대 있게 살아오신 것도 정말 멋졌고, 영자님께서 소신님을 한마디로 부럽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저 역시 정말 두 분의 관계가 부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멋진 분을 알게 되어, 그리고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듣다가 울컥한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보라님이 말씀해주신 제 엄마가 소신님에게 부럽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모님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이 내 나이대의 환경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보다 더 좋지 않았고, 훨씬 더 그 책임의 무게가 많았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진짜 감사하다. 만약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를 우리 엄마나 아빠가 똑같이 하고 있었으면은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공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엄마가 솔직하게 부럽다고 해주니까 좀 감동이 크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몇 번이고 눈시울이 붉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울면 인터뷰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꾹 참았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 감동의 순간을 많은 강소파 친구들도 함께 느껴주신 것 같아서 보라님의 댓글을 보며 정말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두 번째 댓글은 커민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와우! 놀라운 고자극 에피소드였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중간중간 감탄하느라 운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씀에 겸손함이 묻어있는 영자님 팬이 되었습니다. 소신님의 아버님도 게스트로 나오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커미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드래곤볼을 모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거든요. 맞아요. 다 모아도 이루어질까 말까 한 저의 아버지 게스트 섭외. 제가 장기 프로젝트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긴 한데 언젠가는 꼭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요. 다음은 스포티파이의 풀비소정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즐겁게 다녀온 뒤에 이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24회, 25회 영화제를 다녀온 뒤로 전주에 반해서 그냥 여행도 가고 전주 구석구석에 좋은 추억이 잔뜩 쌓였는데 이 멋진 도시에 영자님의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니 신기하고 뜻깊네요. 세상이 참 좁고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전주에 갔을 때 그때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하긴 했지만 영자님과 함께 전주국제영화제도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또 의미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아무튼 너무 의미가 있었고 두고두고 저도 곱씹게 될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풀비소정님과 저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댓글은 블로그에 포레스트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소신님의 도전을 위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시리즈 편을 보고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레터 마지막 물음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에겐 작은 배의 강단과 소신님인 것 같더라고요. 2024년을 시작할 무렵 우연히 팟캐스트로 강단과 소신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매 회마다 어찌나 공감과 위로가 되던지요. 강소파 청취로 용기를 얻고 4개월 뒤 2년 동안 고민했던 일을 결정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종종 결정에 대한 불안감이 새어나오곤 하지만 작은 배 레터와 작은 배와 연결된 커뮤니티와 프로그램 등을 엿보며 잠재우는 중입니다. 강단과 소신님, 용기와 위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소팟, 작은 배 레터 응원합니다. 포레스트님이 작은 배 블로그에 남겨주신 이 댓글은 제가 그 글을 쓰면서 항상 그 레터로 보내드릴 때 마지막에 또 작은 질문을 하나 더 남겨두거든요. 안정감을 주는 사이라는 글에 그 작은 물음으로 여러분에게는 누가 그런 안정감을 주는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을 넣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을 넣으면서도 저희를 언급해 주실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정말 못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따뜻한 이야기를 남겨주셔서 제가 이거 처음 읽을 때 좀 울컥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레스트님이 새롭게 결정하고 이제 시작을 앞둔 그 일도 가끔은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날이 있겠지만 차분히 이겨내신 다음에 언젠가 꼭 이루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포레스트님과 같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하는 분을 보면은 저는 뭐 그냥 100% 응원이거든요. 그냥 마음이 막 가요. 응원 단장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서 포레스트님이 계신 곳으로 쏴버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희 강소팟을 듣고 이런 뭔가 위로와 응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용기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주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일주일 늦게 업로드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